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이신 그 허우선 교수님에 대해서 뭐 다방면 오늘 꼭 발표 요지가 아니라도 또 다른 여러 질문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신중석 선생님부터 한번 테이프를 한번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유, 우리 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이 간디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데 항상 이제 간디라든지 뭐 평화 말씀하시는 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얘기를 듣다가 생각나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현실의 정치 이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달리 얘기하면은 달라이라마 같은 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정치하고 종교가 구분 안 된 상태이 아니겠는가, 정교 분리가. 그리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현실 정치의 리더는 있는 거예요, 현실 정치를. 그래서 거기서 다만 종교 지도자가 상황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티베트 같은 경우 이거 정치 구조는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우리가 뭐 감성적으로는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거는 강력한 현실 정치의 권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상으로서의 어떤 정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가치관으로서의 어떤 뭐 좋은 이야기들,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을 갖는 거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하고 위배되는 가치들, 달리 얘기하면은 뭐 무력이라든지 부국강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생각이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대체해서 인류의 어떤 것이 평화가 유지되겠는가. 군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가 없으면,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그런데 지금 군대가 없이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 정도가 로마 교황청 정도가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뭐 질문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 교수님. 근데 뭐, 신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훨씬 마음이 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달라이라마가 자기가 비폭력 평화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처칠이 누구의 히틀러의 공격에 대해서 런던을 지킨 것, 그거는 이게 인류의 문명을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남한을 지켜낸 것. 그것도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력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지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질문. 티베트는 이제 예를 들면 조그만 나라 500만, 600만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지정학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중국이 워낙에 수백 배 크니까. 그러면 이제 군사 외교권은, 그래서 사실 침공을 당했고, 그래서 군사 외교권은 그럼 중국 너가 해라. 그러면 대신에 중국 헌법이 보장해준 대로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힘센 시진핑 그 말 안 들을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우리의 다음 질문은 그럼 이런 비폭력 평화주의가 세계사회, 인류사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그 저한테도 질문으로 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언론조차도 우리 이태기 선생님 계십니다만 제가 작년에 어떤 모 신문에 중국인이 티베트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지만 달라라마는 그래도 우리 함께 일을 합시다라고 그런 길을 찾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기고문을 보냈는데 중국인의 나쁜 행위에 대한 그 기록 때문에 신문이 그거를 못 싣는 거예요. 그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 관련 당사자가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현실이라고 해도 그러나 이제 타협한 현실이고 진리는 아닌 거고 부족하고 그런데 신 교수님 하신 그 질문에 그냥 제가 뭐 제대로 된 대답이라기보다 뭐 같이 고민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아까 샤타그라하 이 정치와 종교의 그러니까 이제 간디 같은 경우에는 샤타그라하가 이건 인류 보편의 가르침이라고 그럴 겁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 헌법을 만들 때에 간디는 세큘러 세속주의를 도입해서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공통되는 인류 공통되는 비폭력 이런 부분을 이제 헌법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 거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구죠? 달랄라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 300년만 달랄라마가 지금 14대까지 내려와요. 300년 전 1대부터 4대, 5대까지는 이게 이제 종교적인 가르침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대부터인가 지난 한 2, 300년 동안은 정치권까지 함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랄라마도 지난 수십 년 동안은 분리하자고 그래요. 세속의 정치는 세속 정치대로 돌아가고 자기는 종교적인 가르침만 갖겠다 해서 그래서 헌법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세큘러하고 이제 종교적인 건 나누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랑 그다음에 자비라는 이런 보편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세계사적으로 이제 불교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에 70년 사이에 미국 불교학계는 DT 수집기 때문에 일본의 선불교가 젠부dim 선불교가 불교계를 한동안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세계 불교계는 티베트 불교로 티베트 학으로 그냥 온데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0년이니까 20년 전쯤에 런던 불교학교에 세계 불교학교에 갔는데 거기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이게 초기 불교 전공자예요. 빨리요. 아니 왜 자꾸 사람 티베트 불교만 말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로컬 단위로서의 티베트 아이덴티티는 민족의 국가 단위로서는 그게 흐트러지고 깨졌어도 또 다른 의미로는 퍼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치구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예, 그런데 티베트 자치구하고 뭐 예를 들면 연변 조선족 자치구나 이런 것 자치구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대해서는 뭐 중국 정치로 흡수가 돼가지고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없으니까 탄압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뭐 물론 시간적으로 이제 흡수된 시점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티베트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변하고는 다르게 저 연변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게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언어적인 자치를 허용하게 되면 그래 늘 독립할 것 같은 위험성 그걸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 이게 무지막지한 게 말이죠. 인구가 많잖아요. 그 티베트의 그 아까 그 이제 이 자치구 성으로 편입된 지역만 아니라 라사가 있는 티베트 자치구 내에서도 이미 중국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달라라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 난민, 중국인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평화적으로 산다면 평등하게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일단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인민해방군이 있고 공안요원이 있어서 이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일본인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 한반도에 들어와도 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별에 대해서 그게 심각한 모양입니다. 강화순 교수님, 네, 질문, 네,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그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이상주의가 뭔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타, 이상의 별로서의 그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신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실의 어떤 적실성, 또 우리가 전유 가능성 이런 걸 따져볼 때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달라이라마 갖고 있는 이런 비전 같은 것, 인간에 대한 이해하고 가장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저는 니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니체 같은 경우에 이 뭐 용서라는 거 이런 거, 사랑이라고 이런 거, 평화 이런 거가 하나의 그 르상띠망, 즉 그 뭐랄까요, 위장된 숨겨진 그 원한 감정, 복수 감정 이것으로서 하나의 이거는 노예 도덕이고 또한 그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맞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뭐 불쌍히 여김으로 해서 오히려 그 자기의 복수 감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그 포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더 병들게 만들고 인류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양의 그 어떤 허무주의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고, 그 니트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빌리지 투어 마크, 권력의 의지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삶을 정대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전제되지 않은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런 종교적 이상주의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이게 인류의 문명을 병들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어떤 실상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특히 그가 도덕의 계보라든지 뭐 계보학이라든지 선악을 피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선과악이라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역사적으로 계급 이익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기족적인 것은 선이고 기족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계속 그 서양 역사 속에서 펼쳐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히 이제 그는 이제 뭐 불교적인 이상주의보다는 기독교적 이상주의에 대해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은 지금 달라이라마식의 어떤 아까 불교 뭐 다른 종교 공통을 갖고 있는 그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게 서로 만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니체의 생각하고
하고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상당히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니체 이런 비판돼서 어떤 달라이라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게 싶습니다. 전 이렇습니다. 이제 못된 놈이 몽둥이를 들고 날 때리려 치면은 네. 나를 정당 방위할 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꾸로 내가 이제 달라이라마 저는 이 글을 읽게 되면 우리 예를 들면 예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사랑의 가르침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이게 아니 사랑 가르쳐봐 뭔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나 제가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간디나 달라이라마도 예수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그럼 예수는 없고 니체 같은 주의자나 아까 누구죠? 군주론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 그래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인류사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 무력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화도 많이 보고 해서 그냥 그렇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쏘면 방어해야죠. 제가 이제 힘이 더 강한 무기를 때려잡지는 않더라도 이 연약한 이제 뭐라고 그러죠? 무의미한 죽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정학적 위치를 자꾸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이 셀프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티베트가. 그런데 아래는 인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강한 중국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게 있고 이래 강한 전투적인 종족 민족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운명적으로 불행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지 이제 아까 게릴라 수천 명 해체 선언을 했어요. 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티베트는 세계 언론에서도 별로 이슈가 안 됩니다. 하도 약해서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저항해야 하는데 신장은 안 그렇잖아요. 위구르는 그래도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불교도 하고 달라이라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영리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돼갖고 그냥 평생 온 데 돌아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책 많이 보고 셀프 아이덴티티는 강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호소를 국내 언론도 김대중이도 같은 노벨 평화상 받아도 초청조차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이런 비폭력 평화주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제 개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는다. 그건 쉬워요. 가정생활이거나 뭐나 부부가 있으면 실컷 싸움하는 것보다는 부자지간이든 부녀지간이든 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걸 지킬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큰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럼 티베트 600만이 다 죽어버리면 그걸 사실은 강 교수님 하신 질문은 저에게도 질문인데 인류사에서 전 소크라테스든 아니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꼭 대답은 아닙니다만. 예. 정영덕 총장님 좀 연속해서 좀 현실감 있는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까 신중섭 교수님 질문하신 거하고 저는 사실은 사회과학자니까 좀 더 그런 이제 신중섭 교수님 질문하신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궁금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허 교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베트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취약한 이제 국가도 아닌 그런 무국가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그 달라이 라마 방식으로 이렇게 세계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전하고 그 방법이 가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래 온 거 아닌가 지금.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저기 그 티베트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혼자의 힘으로 그만큼 세계인들한테 저 같은 사람부터도 그 티베트의 실상을 그나마 이렇게 알게 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거는 그야말로 달라이 라마가 그냥 그야말로 정치가로서도 그 정도의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신 아주 그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아직 공부가 없습니다만은 허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전해드린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여튼 그 사회 현상이랄까 이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달라이 라마처럼 그렇게 그만한 효과성을 내기도 쉽지 않다. 세계인들한테 티베트를 알리고 티베트가 핍박받는 걸 알리고 그 이웃 나라들이 아주 무도한 그런 짓을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도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 한 분이 할 수 있는 최대 그 지금 그런 역량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허 교수님. 네. 아니, 전 뭐 더 이상 보탤 말이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 총리님 말씀대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선생님들 계시는 곳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60이 넘고 70에 가까워지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달라라마하고 윈프리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누구죠? 이게 당신 인생 실패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기 너무 어렵대요. 그런 하나의 인생에 부분적인으로는 실패도 있고 부분적으로 성공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철학 엄청나게 해보고 이런저런 사회활동 해보다가 세월이 점점 흐르면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개인의 인생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열 몇 살 때부터 이제 이게 그 어깨가 무거워진 거예요. 그 달라이라마가 그러니까 모택동도 만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좋은 말도 많이 주고받고 해요. 그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말이야 티베트 그 불교 집어쳐야 돼.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렇지만 뭐 딴 수가 돌아오게 되고 그 하여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거. 제가 달라이라마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불교를 하니까 이런 작은 목소리라도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도 문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이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한국 정치의 한계도 또렷이 드러나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뭐 달라이라마 불러오겠어요. 안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노무현 때부터도 이게 그 시도가 있었는데 다 하다 말고 그러는 게 중국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윤백열 선생님. 예, 예, 질문 하나 하시죠.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말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종교와 정치 문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화두를 던져주셔서 제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일단 달라이라마가 세계 이곳저곳을 방문을 많이 했는데 독일을 방문한 거를 말씀 안 하셔서 조금 서운한데 제가 옛날에 유학 시절에 아마 80년도 후반인가 그때 그 보은대학교 강당에서 독일 대통령 바이체크하고 같이 그 손잡고 막 등장해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환호도 많이 하고 서로 그 웃고 인사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랬군요. 예. 그랬는데 예, 굉장히 저도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아주 컸었습니다. 컸고 어쨌거나 종교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이고 참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 그리고 세계는 너무나 이런 보편적인 진리라든가 자비고 평하고 다 필요 없고 힘이 없으면 그냥 집에 먹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이제 우리 신중수 교수님 이후로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해초 있잖아요. 해초 왕호천 네, 주국전을 네. 읽으면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도가 인도 불교가 다 잠식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인도의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인도 서부는 완전히 이슬람교가 공세를 가해가 점령을 다 해버리고 불교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정당한 전쟁을 좀 더 크게 어떻게 좀 교류하든지 그래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말고 또 새로운 불교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없으니까 그냥 완전 다 잡혀 먹었어요. 다 잡혀 먹고 그러니까 지금 저 거대한 어떤 중국이라는 어떤 속성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건데 이 동북공정, 서남공정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티벳을 잡아먹기 위해서 옛날부터 획책을 했거든요. 문성공주 딱 보내가지고 결혼시켜놓고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가면 확 잡아먹는 거예요. 흉노조한테도 마찬가지죠. 공주를 딱 보내 결혼시켜놓고 안심할 때 그때 이제 뒤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한무제 때 탁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이고 교수님께서 또 아까 강의하실 때도 피를 없앤다 이런 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국의 전형적인 병법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아마 말이 자축이지 그거 자기들을 소유로 이래 하려고 하지 절대로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성, 천하에 중국만 있고 전부 다 동서남북에는 야만족만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중국의 DNA이거든요. 근데 정말 뭔가 이렇게 가혹한 중국 앞에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자유나 평화 이런 거 하지만 이런 것도 좋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뭔가 이 방어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 한국이나 이게 동아시아에는 호국불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방어하고 이런 거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티베트는 너무 이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외부 쳐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식민지 통치 시절에 영국에서 식민 통치한다고 탁 왔는데 청년들이 몽둥이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5분 만에 전쟁 끝냈어. 총사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티베트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쫓겨난다. 스리랑카로 쫓겨나듯이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승불교, 소승불교 다음에 또 어떤 뭔가 이렇게 최소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어를 정당화하는 그런 불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강의 중에 하나 물어볼 거는 공산주의를 이타주의와 연관을 아까 시키는 것 같는데 저로서는 이거는 도무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 공산주의자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죠. 슬로건으로서는 이타주의 하지만은 실제로 이 지상에서 이타주의를 실현한 공산주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슬로건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독재고 전체주의거든요.
지금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뭐 푸틴이나 하는 거 보면 다 정체주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이론이 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바이체크 슬라이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스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에 처음에는 조금 뭐 그럴싸해 보였고, 중국의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은 정말로 인민을 위한 뭐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인민을 억압한 데 있다. 그다음에 권력 독점이고 언론 자유, 정보 투명성을 계속 이야기하더군요. 그래 투명하지 않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부패하더라. 그걸 계속 예. 이야기하고, 네, 중국 내부에 대해서도 거듭 거의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것이 아니라 13억, 14억, 15억 인민들의 것이다. 그 인민들이 이제 중국 내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제대로 판단을 내릴 거다. 그리고 류사보인가 이제 중국의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예. 그 다음에 천안문 사건 때에도 늘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좀 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잘 못하더라 그런 비판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언젠가 유샤오보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강해지면은 중국이 좀 제정신을 차리고 권력을 인민들에게 돌려줄까? 그러니까 제 느낌 시진핑이 저렇게 3기 4기까지 가게 되면 지금 달라이라마 제가 최근 언급은 모릅니다만 상당한 정도로 더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네. 지금 뭐 완전히 근데 이제 무슨 황제 제도로 됐죠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자기는 113살까지 살겠대요. 그러면 그때쯤에는 혹시 밝은 때가 올는지 그런데. 정원석 교수님, 네. 네. 코멘트 해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에 우리 후 교수님 진짜 귀한 발표를 못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꼭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우문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참 지정학적으로 뭐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중국의 강한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티벳 공동체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강한 드라이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공동체적인 어떤 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보입니다만은 이제 달라이라마가 정치적인 권력은 이제 60년대 이후에 다람살라 망명정부에 다 내줘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가 티베트 내부의 젊은이들이 이제 독립정신이나 자치 티베트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돈독하고 우리 이상으로 나 이상으로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이 그렇게 이제 60년대부터 중국 상부에서 공산당은 너 저기 달라이라마 니마 없으면 그냥 티베트를 끝나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달라이라마 반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없어져도 이미 티베트 문화를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는 저 사람들이 승계를 할 거다. 내부고요. 외부는 보니까 인도의 다람살라도 그렇고요. 이게 티베트 망명인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인도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대한민국 진흥원에서 후원해 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도 이게 이제 한국에 사는 분이 인도 남부 어떤 좀 산악지역에 살고 있는 티베트 성리를 돕자는 그룹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은
굉장히 다른 의미의 이제 그런 역사를 겪었습니다만 이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제가 달래라마 이렇게 안 했으면 저 이 책 번역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척언하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우리 대통령들도 중국 눈치 보느라고 달라람 초청 못하죠. 한국의 상당한 언론도 말을 못하고 그 말은 현실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 한국의 정치 언론의 그 정체성을 또 뭐 드러내는 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이거나 아니면 그 티베트 내부에서 그 강한 그 정신을, 그것도 평화의 정신을, 자비 정신을 가지면서 자기 정신을 유지해 잘 나가고 있다는 게 달래라마 이야기입니다. 예. 김정숙 연구님, 뭐 질문 그래도 하나 하실 거 없습니까? 예. 그 허선 교수님의 그 139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제시된 슬라이드가 달라이라마의 기도 부분인데요. 그 네. 산티데바의 입보리의 행론 3장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 네.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이번에 그 3월에 번역서 낸데 굉장히 중요한 문구로 저도 번역을 했던 그래요. 문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컴패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허공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남아있는 한, 저 역시 여기 남아서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달라이라마의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런 기도문이었는데요. 제가 저는 사실 이제 경희대학,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정신간호학 교수를 한 8년을 했었고요. 그 지금은 현재 그 서울의 아시아 행복연구원을 개원을 해서 마인드풀리스와 컴패션 전문 교육을 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의료관리학과에서 마음챙김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 중에 이제 컴패션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여러 교수님들께 그 달라이라마와 함께 그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그 유럽에 있는 그 컨퍼런스를 그 창립하신 분이 제 명상 스승인 로시주안 할리팩스거든요. 그래서 그 로시주안 할리팩스의 컴패션 모델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여러 교수님들 채팅방에 PDF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오늘 이제 사실 달라이라마께서 했던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 컴패션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그 철학에 그라운딩된 그런 또 티베트 불교의 그런 전통적인 건데, 이 컴패션 명상 관련된 프랙티스 가장 간단한 버전을 제가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오케이.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레이스 수행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레이스 수행.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그레이스 프랙티스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그레이스 수행으로 번역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달라이라마가 그 성화의 어떤 의도를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이런 그 컴패션 프랙티스를 뭐 아까 통맹 수행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수행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프로세스는 그 마인드 앤 라이프를 공동 창립한 이제 로시안 헬리팩스가 컴패션 메디테이션 프랙티스로서 개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 명상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모으고 보통 주의를 모을 때는 호흡이나 몸의 감각에 주의를 모으거든요. 그다음에 의도를 상기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인텐션인 거죠.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다, 또는 다른 사람과 어땠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율한 후 먼저 자신에게 초점화해서 자신에게
어떤 의도를 상기한 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율한 다음에 그 조율을 타인에게 조율하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을 숙고한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참여해서 함께하고 그런 상호작용을 끝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 컴패션 프랙티스. 저는 이제 컴패션을 연민으로 번역하는데 우리 허 교수님이 이제 자비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라고 제가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그런 수행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SBNR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명상 스승이 세계적인 젠 마스터이긴 하지만 종교를 초월한 그런 영성적인 그런 마음 수련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번역하신 책은 어떤 책입니까? Standing at the Edge라는 책이고요. 우리말로는 뭐로 했습니까? 네네. 예. 연민은 어떻게 삶을 고통에서 구하는가라는 책 제목인데 예. 원래 영어 제목은 Standing at the Edge예요. 예. 저희가 백척간두에 있을 때 음, 지금 여기에 현존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예. 근데 출판사들은 책을 팔아야 돼서 책 제목이 맞아요. 그래. 아유. 네, 맞아. 책 제목이 네 이렇게 돼서 저도 제 스승님이 책 제목이 이상해졌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쨌든 불강에서는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책 아이, 제목이 감사합니다. 네. 이태기 교수님도 언론 계통에 경험이 많고 하시니까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저는 그 중앙일보에서 한 30년 일하다가 퇴직하고 좀 놀다가 학교에서 좀 그 일을 해보자고 해서 대학에 뭐 잠시 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한데 달라이라마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여러 편 봤고 또 약자에 대한 그 연민이랄까 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오늘 그 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 얼마 전에 작년 언제쯤인 것 같은데 경기도 어느 중학교에서 기간제 도덕 선생님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기간제 도덕 선생님이 있었는데 학생 중에 좀 못된 학생들이 그 선생을 막 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해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그 자세와 표정, 그 현장을 다른 학생이 촬영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도덕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이라마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이런 막대기 같은 걸로 막 머리를 때리고 막 하는데 야, 학생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는 그 표정이 오늘 달라이라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선생님을 막대기로 때리고 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얼마나 못됐냐면 외교관들이 아니고 외교 깡패들이에요. 아까 신문사에서 현실주의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신뢰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달라이라마에 관해서 좀 진지하게 거론을 한다거나 하면 대사관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중국 안 가려고 그래? 너희 회장 중국 갈 때 비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심지어 중앙일보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일보 온라인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 해 됐습니다. 제 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중국에 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중앙일보를 볼 수가 없어요. 예. 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 당국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태기 선생님이 그 예전에 중앙일보와 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일도 중앙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주의를 제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네. 예. 참 아유, 그런 그 외교가 아니고 깡패고, 야, 왜 외교라는 게 상호주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 그럽니다. 걔들은. 알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허 교수님, 이제 거의 시간도 마무리돼야 될 때가 됐는데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물론입니다. 그래 이제 아까 허 교수님 이제 달라이라마가 자비를 2단계로 나눈 걸로 발표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생물학적인 집착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자비하고 애착하고 연관된 자비하고 또 그것조차도 넘어선 자비하고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뭐 여러분들 질문도 나오겠지만은 나는 자비를 베풀지만은 상대는 무자비로 나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만약 내가 자비로 나갈 때 상대방도 자비로 나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는 자비로 나가지만은 상대방은 무자비로 나를 대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아까 이제 히틀러에 대항하는 또 처칠 이야기나 또 우리 한국 6.25 전쟁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달라이라마는 그게 옳은 길이었다.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낮은 단계의 자비에 속하겠죠. 아니, 만일에 분류를 해본다면은 그건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당방위니까 그 낮은 단계의 자비에 속한다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과연 높은 단계의 자비를 이거 끝까지 실현할 수 있나 말이지. 좀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남한이 이제 나라를 지킨 것은 이게 꼭 낮은 단계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킨 거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건 자비와 관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낮은 단계의 자비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는 이제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대하지만 무자비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많은 경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가 무엇인지 하고도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부부가 있다는 부녀지간의 관계다 하면은 아니 나는 참고 자비로운데 상대방이 무자비하다. 그러면은 결론은 더 참아봐.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 관계는 그렇게 했지.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도 이제 자유를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 생각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개인적 삶의 태도로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포파 같은 경우도 자기 방어적 폭력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일종의 집단적 차원이에요. 이데올로기적 차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방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 같은 경우겠죠. 예수 같은 경우고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그냥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속적 관점에서 죽음이라고 보는 거지만은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폭력, 무자비한 사람한테 자비롭게 대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은 그게 집단적 차원이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무자비한데 우리 자비롭게 대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겠지. 뭐 그렇잖아요. 선언도 그렇게 하잖아요. 국가를 방해하고 국권을 준 사람 국가를 방해하고 그럼 국가 방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음. 사적인 차원하고 집단적 차원, 국가적 차원, 이데올로기적 차원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달라이라마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분들은 그걸 구분을 안 하고 양쪽을 같은 논리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혼란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는 그게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예수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으로 보내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것을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인 것하고 사적인 컴패션은 구분을 했다고 좀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이데올로기적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데올로기 예수가 아니다. 그냥 무자비해도 자비롭게 대하다가 죽겠다 이런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네,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현실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제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데올로그예요. 이제 우리 하는 예수님이 이것도 뭐 독립운동도 안 하고 뭐냐 이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의 개인적인 가치관으로서 컴패션이나 사랑이나 자비가 저는 좋다고 봐요. 종교인들. 그러나 그 논리를 가지고 국가 차원에까지 그 논리를 적용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라.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요. 북한을 치는 거에 대해서 평화운동으로 그걸 나쁘다고 비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는 거죠. 북한을 평화롭게 자비롭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무책임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시 교수는 이게 이제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 나치에 대해서 처칠이 나치의 공격을 막고 공격한 것은 문명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남한이 자기를 잘 지킨 거는 민주를 이어나가게 해서 잘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북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두들겨 맞아 죽을 거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달라이라마의 경우라면은 수비는 제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과하게 공격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면은 이제 공격을 허용하는 거는 우리가 공격을 안 하면 우리가 먼저 죽겠다 하면 공격을 할 것이고 그 달라이라마도 그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허 교수님, 달라이라마도 우리 신 교수님이 금방 이제 말씀하신 네.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비하고 집단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 자비는 해가 논의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달라이라마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이제 티베트 청년들에게 중국이 예를 들면 2008년에 라사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게 되고 그럼 수천 명이 죽었어요. 중국 그 군대에 의해서. 그럴 때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늘 이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개인 차원과 집단 간의
원한 분노도 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구분되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늘 어느 집단 사이든지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보다 평화로운 뭐 자비로운 중도를 찾아보자 그 태도로 늘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가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윤석열이한테 두드려 맞아 죽지 않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야, 제대로 지켜라야. 그러나 선제 공격을 밉다고 그러니까 분노나 정오에 의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두들겨 잡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여기 아까 기도보다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논리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아마 이 양반은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상호 의존성과 금방 머리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북한하고 남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 의존적 관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죽기로 하면은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면 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까. 제가 결국에는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상호 의존성은 연기에 따로 우리 서로 의존돼 있다. 거기에 따라 나온 상호 의존성은 제가 논리적 사유처럼 보여요. 그러면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네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자면 이제 그 원수에 대한 극도의 분노보다는 뭐 자비나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뭐예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읽은 책 중에 하나는 한 나라가 수비를 제대로 하자면 상대방의 힘이 열이라면 우리는 3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수비하기는 늘 쉬우니까. 그러나 1이 되면은 늘 그냥 무참히 깨지는 거고, 우리 일제시대 때 여기 600명만 뭐 하여간 군인 딱 풀어놓으니까 이게 방할 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티베트는 뭐 100대 1 실질적으로 그랬으니까. 예. 근데 거기 상호 의존이란 참 좋긴 한데 네. 사실은 중국은 티베트와 상호 의존하려는 거 전혀 그 의향이 없잖아요. 북한도 없죠. 북한도 6.25 전쟁을 일으킬 때는 잡아먹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맞아요. 네. 상호 의존 같은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예. 그러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공존해야 되고 인연설이고 이게 상호 의존고 좋지만은 이게 실제로 그냥 상대방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잡아먹겠다. 이게 지금 네. 중국 티베트에 문화 다르고 종교 다르고 뭐 다른데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잡아먹고 니네들 없애겠다. 언어도 없애고 피도 그냥 확 없애버리겠다. 이건데 거기에 뭐가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무슨 기괴한 생각인지 몰라도 일단 전쟁을 하고 공격은 하면 안 되지만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먼저 만약에 대만을 공격했다 그러면은 대만하고 신장 위구르하고 티베트하고 전부 다 달려 들어가지고 중국을 없애버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합니다. 예, 아유. 박수. 예.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우리 신중석 교수님이 그 개인적 차원과 사회 국가적 차원이라는 그 구분은 상당히 유용한 구분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 칸트가 쓴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그 논문에서도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체제 자체는 굉장히 엄혹했으니까 아주 자기가 하는 말이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말과 국민으로서 하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주 굉장히 구분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또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나 서산대사 같은 분들이 이제
성병이 돼 가지고 왜군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어떤 이제 교인들은 스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살생하면 물론 안 되죠. 불교도로서는. 그러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그 공동체를 일단 구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살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리해 봤을 때 달라이라마 이런 자비의 사상도 개인적 차원하고 좀 공동체적 차원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논의한다면은 많은 그런 좀 복합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여튼 오늘 우리 허 교수님 좋은 발표 해주시고 우리도 같이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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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